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그 기초 GS는 원래 1시간 쓰고 나머지 2시간을 그 진도 내지 내용과 그다음에 답안 쓰는 걸 보는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첫날 같은 경우에 이제 진도 또 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수업의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늘만, 그러니까 1교시는 같이 수업을 하고 2교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문제 내지 5문제를 가지고 50점짜리 이렇게 푸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교시 때 이제 그 답안 내용과 그다음에 내일 진도별로 나가는 형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앞으로 8주 동안에, 그러니까 4주 동안에 그렇게 이제 수업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답안지 쓰는 방향이라든지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 기초 GS를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오늘 첫 번째 게 요겁니다. 그죠?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과 장소가 10명으로 딱 제한을 해놨어요. 지금 9명인데 원래 오전반도 어제 6시 4명인가 5명인데 이 미리 제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전반은 그냥 다음 달로 이렇게 미루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오후반만 합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명 이하인 경우에 폐강될 수 있는데, 원래 그 오전반도 원래 하려고 하다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미리 오전에 안 한다고 미리 얘기해 놔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강의 교재는 뭐 사례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 교재는 누구 걸 갖고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뭐가 다를 수 있냐면 그 판례의 그 전개라든지 혹은 그 내용의 축약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원 강사들 책들이 판례는 충실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이른바 우리가 기본서라고 하는 이신 교수나 뭐 전월 교수나 요새 뭐 김문욱 교수나 하는 원래 여러분들이 보는 그 봐야 될 기본서에는 원래 판례를 교수가 자기의 의미대로 이렇게 전개 풀어놨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판례를 보는 거는 오히려 그 기본문서보다는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판례를 찾아보는 거, 시간 있을 때 그러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보든 상관이 없는데 그 판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교재는 각자 자기 기본서를 가지고 하고, 또 요약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대개 학원 교재들은 거의 다 그 요약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원 교재를 보든 거의 요약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외울 건지, 근데 그 학원 교재라고 하는 게 이제 강사들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평소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거기서 하다 보면 거의 누더기예요. 그래서 거의 계속 붙고 또 붙고 막 이런 형태가 돼서 굳이 추천을 하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약서만큼은, 그러니까 자기가 암기해야 될 것만큼은 자기가 만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가 뭘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본인만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미 해와서 알겠지만 자기가 아는 거는 되게 잘 알아요. 모르는 것도 계속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굳이 요약하고 남기집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들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그 진도별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이미 많이 그 요약집들에 해당하는 교재들은 많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공인데, 자료 제공은 이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해답지 할 건데, 뭐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같이 제가 그때마다 기초 GS 그 심화 정리하거나 혹은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제가 거기다가 그때 보는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본 것처럼 또 이번에 또 법무사 시험도 본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강의 시간표를 보시면 거의 일률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거의 어떤 그 커리큘럼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진도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신의칙, 법원, 법관, 혹은 당사자 확정, 당사자 능력, 이런 게 딱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 어떤 쟁점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딱 윤곽이 드러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연동을 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단편적인 걸 암기하는 것보다 되게 유기적으로 그걸 파악해야지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단편에 대한 암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느껴야 되는데 계속 느끼면 한 5년, 10년 가면서 계속 느끼면 좋은데 우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빨리 해가지고 해치워야지 그걸 우리가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암기를 하되 왜 그 암기를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답안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 전형적인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뒤에 또 요 답안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시도 제가 또 한번 이제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 중에 이제 여러 형태의 편지가 있어요. 연애 편지도 있고, 안부 편지도 있고, 생일 편지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편지야. 어떤 편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편지를 하나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하는데 그냥 대뜸 거기다가 대고 사랑해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연애 편지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써줬는데 일단 편지의 기본적인 형식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누구에게죠. 이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히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부 인사 말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요 내용을 써요. 그래서 연애 편지면 연애 편지, 생일이면 생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 말을 하겠죠. 그죠? 맺은 말을 하고, 요 맺은 말이 안부를 묻듯이 또 앞으로의 안부, 인사, 왜냐하면 편지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명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받는 사람 누구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의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편지를 꼭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 보낼 때 그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굳이 우리가 어떤 편지글을 쓰는데 이런 형식들을 굳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하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형식들을 왜 갖춰가지고 이런 편지글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고 또 이미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혹은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 정보를 혹은 그 내용을 어떤 편지든지 간에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처럼 답안지에도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랑 이것만 전달하려고 하면 문제는 그럼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는 답안지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대개 이제 그 답안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거나 그냥 학원 강의든 혹은 법학과가 아닌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완전 그 답안지 자체가 나중에 하다 보면 서로 답안지를 비교할 정도가 되면 야 이거 답안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마 여러분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 형식을 이 내용에 담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 이 형식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혹은 이성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감정에 대한 정보, 이성에 대한 정보 다 정보인데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전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형식보다는 그 감정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 제가 뭐 가서 문학 강의를 해버렸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괜히 시까지 가면 또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대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성 중에 이제 평론이에요. 평가하는 글이죠. 그러면 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을 평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글인데 이 평론을 할 때 이 평가라고 하는 건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이 가치의 근거가 뭐냐면 법이죠, 법. 그럼 법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특허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뭐 하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요 가치에 기반하여 사실을 해석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견해를 쓰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평론이 제대로 잘 되어 있냐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게 우리 현재의 그 시험이고요. 대개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는 모든 형태의 시험들은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왔냐면 이게 옛날 과거 시험부터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과거 있잖아요. 고시가 옛날 과거잖아요. 과거가 뭐예요? 하나의 주제를 주고 네가 그 주제에 맞는 거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쓸 때 그냥 쓰면 안 되고 학문적인 혹은 뭐 그러니까 예를 사서삼경에 기반한 어떤 가치관, 옛날에 뭐 그런 가치관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펼치냐, 뭐 그게 이제 옛날 과거고 오늘날 과거는 변리사도 과거잖아요, 그죠? 이 가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가치를 그러면 요 이성에 맞는 이 평론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뭐냐라고 할 때는 대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거에 매우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논의는 그냥 제가 그 올해 같은 게 동차반들 할 때는 제가 그냥 대략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대로 알아두세요. 라고. 왜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틀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근거 이게 없이 어떤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건 매우 그 어떤 그 노력이랄까요? 어떤 그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 평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것이냐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번을 고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초지혜였어요. 그러면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이 사례 문제를 푸는데 연결할 거냐는 건 당연히 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을 풀어가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죠. 거의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 본론에 해당하는 거를 서론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거의 모든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사실을 이 이론에 맞춰가지고 결론을 해주는 건데 그럼 이 사실에서 내가 써야 될 내용이 어떤 건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 뭐 제시를 해야 되겠죠. 뭘 제시해야 되냐면 문제, 쟁점. 그러니까 대개 다 첫 번째 목차가 뭐예요?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그러니까 이거 제시를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뭘 쓸 거예요 라고 소개. 서론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서론이라는 게 원래 앞으로 뭔가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 내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 대개 우리가 쟁점이라고 얘기해요. 쟁점. 이 쟁점을 제시했으니까 이 쟁점 제시된 거에 대해서 본론에 해당하는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하나로 목차를 잡든 두 개의 목차로 잡든 그게 어떤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A씨하고 B씨가 있는데 A씨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피고가 소재기할 때 이 피고의 소재기 시를 뭘로 한다 그랬어요? 합의관할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합의관할로 했을 때 요때 나중에 요 A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A씨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A씨였는데 소재기할 당시에는 B씨였다. 그러면 어디가 전속적 관할 합의냐? 이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이거에 대한 논의가 뭡니까? 일단 A하고 B 중에
어느 법원이 이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A시냐 B시냐예요. 근데 A시냐 B시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 논리적 전개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거 쟁점이 뭐예요? 일단 이게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가 문제가 되고 전속적 관할 합의라면 A시인지 B시인지 문제가 된다. 지금 두 개를 뭐 해놨어요? 지금 쟁점을 제시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시 이게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여부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전속적 관할 합의 여부 요게 곧 쟁점일 거고 그랬을 때 A시냐 혹은 B시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속적 관할 합의냐 아니냐고 다시 또 요거에 대한 무슨 논의를 해줘야 되냐면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현재 그 소재기 시에 그 A시든 B시든지 간에 이 계약서 자체에서는 A시냐 B시가 아니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 피고가 제시하는 그 소재지를 뭘로 한다 그랬어요? 관할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요 의미가 부가적으로 볼 건지 전속적으로 볼 건지 문제가 된다고 해놓고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가서 뭐예요? 학설과 판례를 또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부가적 합의설하고 전속적 합의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원고든 피고든 서로 소재하는 주소지가 원고든 피고든 피고가 되면 보통재판적일 거고 원고가 되면 뭐예요? 채무 이행지가 될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속적 관할 합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적 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 합의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또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A하고 B씨가 있으면 A씨인지 B씨인지 해가지고 여기서는 피고의 주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피고의 주소지가 뭐가 돼요? 보통 재판적이잖아요. 그 보통 재판적의 기준시는 언제를 봐요? 소재기시로 볼 거 아니에요. 소재기시로 보니까 A씨예요, B씨예요. B씨가 이사를 해가지고 현재 B씨에 살고 있으니까 소재기시의 도시가 B씨니까 B씨가 뭐가 돼요? 전속적 관할 합의인 시가 되겠죠. 그죠? 요 법원에다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관할 합의는 어느 정도 임의 관할인 건 분명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할 위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관할 위반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런 얘기를 써주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다며 A씨냐 B씨냐 이거 A씨라고 하는 건 다 미친놈들이에요. 이건 A씨가 혹시 이 중에 또 A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고 혹시 강사들 중에 A씨라고 그러면 이건 제대로 지금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이건 B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형태로 쓰면 요 안에 좀 목차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목차 얘기는 계속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여기서도 뭐예요? 도입부라고 하는 이거 전달 있고 맺은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듯이 더군다나 이성적인 어떤 정보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런 형식 안에서 내가 어떤 정보든 그게 내 의견이든 내 가치든 무엇인가 전달할 때는 요 틀을 최대한 잡아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을 어떻게 잡아줄지는 서론 결론을 뒤로 갈지는 아니면 판결문은 뭐가 됩니까? 판결문은 주문이 앞에 나와요. 주문이 결론이죠. 이 주문이 앞에 나와 있고 이 주문에 해당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 판결문에선 굳이 뭐가 필요 없냐면 쟁점들을 굳이 소개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이유 중에 이 가점에 대하여 이 나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또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것들을 겉으로 안 드러나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형태의 글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주제, 그러니까 쟁점 혹은 제시하는 게 나와 있고 그 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논리적 근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죠.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어요. 요게 부족하면 아무리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형식은 하나도 안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혹은 내용이 풍부하게 되어 있을 때 그걸 더 돋보이게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법학에서 있잖아요. 모든 법학에서 그렇게 그냥 다 거의 다 적용이 돼요. 내가 민소법을 하면서 굳이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굳이 내가 특허나 상표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잘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기본적인 룰은 그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 사례 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쟁점들을 제시했으니까 그 쟁점 제시한 것들을 자기가 배운 근거가 되는 어떤 그 법률적 기반, 그것이 학설일 수도 있고 판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한 법조문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어차피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가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론을 끄집어내라 낸다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도 막 63점, 64점, 뭐 65점 맞고 떨어진 애도 있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올해 동차반들이 많이 합격할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동차반 실력들이 꽤 좋았고, 더군다나 특허법 있잖아요. 그죠? 특허가 예전엔 없었던 형식의 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시하고 동차에서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시나 기득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이상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동차반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익숙해서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차반 거의 힘들고, 근데 올해는 특허법에서 거의 새로운 형태의 유형, 단문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차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합격률이 더 높겠네라고 했더니 웬걸 올해 대개 다 연락 오는 동차반들이 거의 특허가 막 40, 38, 뭐 기껏해야 43, 특허를 40점대 45점 밑으로 맞고 합격하려고 그러면 민소법 65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상세해야 되니까. 상표가 55점 맞는다는 걸 전제했을 때, 동차반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인플레이 됐다 하더라도 동차생이 민소법 65점을 맞는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거의 60점 넘으면 매우 잘 맞는 거예요. 원래 동차반 자체가. 대개 55점에서 60점 정도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60점 넘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보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번에 60점, 동차반 60점을 못 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러나 쟁점들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의 논리적 근거만 하더라도 55점, 60점 가까이 되면, 특허에서 50점만 넘어가면 서로 상쇄되잖아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보면 상표법 인플레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거의 45점 다 밑에 보니까, 내가 이따 카톡도 보여주고 싶은데 보통 41, 42 이래요, 보통.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41, 42, 43을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쓰긴 썼는데 꽈락만 면해주자. 이 점수밖에 안 돼요. 45점을 못 넘는 대개의 특허 점수들은 전부 다 특허 채점을 하면서 이건 절대 합격시킬 수는 없으나 꽈락을 주기엔 미안해. 그래서 주는 점수가 40점에서 45점입니다. 그 대부분이 다 그래요. 민소법 63점, 64점 맞으면 뭐예요? 특허 꽈락이지, 특허 41점이지. 그럼 아무리 극복할 수가 없어. 올해 평균이 몇 점이었죠? 55점대였잖아요. 합격자 평균이. 그러면 불가능하죠. 특허가 최소 50점대를 맞아야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민소 55점을 넘어가지고 서로 쌤쌤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동차들이 제가 볼 때는 역대급으로 아마 동차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모든 학원에서 제가 보니까, 모든 학원, 그렇다고 내가 살펴본 거 아닌데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학원에서 동차반들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제시나 삼시, 특히 삼시생들이 아마 합격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것 겁니다. 모든 학원에서 아마 동차반들은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허가 그렇게 나와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차반은 절대 민소법 60점 넘어갈 수가 없어요. 60점 넘어가는 거는 미친놈들이에요. 동차반, 아니면 애당초 생동차는 아니겠죠. 기존에 해왔거나.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그래서 올해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뭐 여러분들이, 제 실망이야 뭐 여러분들의 실망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그죠? 완전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실망했으니까 뭐 여튼 그렇다. 지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일단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왔던 얘기고, 처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답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뒤로 가보세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 답안지 형태의 문제를 삼는 것들 중에 6페이지에 보면, 그 6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이제 여러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백지문서가 나왔었어요. 그죠? 백지문서가 나왔는데, 백지문서에 대한 증명 책임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지금 22년도 3차 모의고사니까 지금 정확히 2년 된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문제 1,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인장의 도용 여부에 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가 미륵증의 진정 성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거의 이제 서증에 관한 문제 똑같은데, 그러면 일단 백지문서 좀 이따 하더라고. 요거는 뭐예요? 1번 문제의 소재 똑같죠? 문제의 소재는 이거에 대한 진정 성립을 위해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정 성립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는 2번 목차 보면 됐고, 3번 보세요. 2번 목차가 있고 3번 목차가 있어요. 3번 목차에서 보면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요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요 증명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 단계에 있는 요 뭐예요? 2단의 추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일응의 추정 문제가 생기고, 일응의 추정에 대한 뭐야, 이게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간접, 반증 이론에 관한 문제잖아요. 봐봐요. 여기에서 이게 채점 기준표 내가 일부러 뭣도 안 하냐, 그대로 제가, 요거 우리 조교한테 전화하기 전에 내가 이거 받아놓은 게 있나 했더니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것도 없어요. 그냥 이 대비는 무슨 개뿔 대비예요. 뭐 법전원 들어가면 10,000원 주고 다 사요. 10,000원 주고 다 사는데, 그래도 나는 돈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혹시나 있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대로 찢어붙이게 해서 여러분 그 활자 그대로예요. 이게 채점 기준표예요. 제가 일단 비교해 봅시다. 채점 기준표 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진정 성립에 대한 일응의 추정 이론, 그 다음에 증명 책임, 간접 반증 이론,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정확히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올해 이제 가끔 저한테 의문이라든지 저하고 상담하는 애들 중에 특히 동차 혹은 제시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백지문서 나왔잖아요. 백지문서 나오면서 이 백지문서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래서 백지 보충권이냐? 이건 내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내가 누구 강사 욕하면서 막 신랄하게 깠잖아요. 무슨 이게 백지 보충권 문제냐? 백지 보충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백지 문서에 대한 증명 책임 문제다,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말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백지 문서인 거에 대한 증명 책임 누구한테 이게 증명이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건 제가 기출 문제 분명히 써놨고 똑같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런데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뭘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요거는 이단의 추정에 관한 진정성립, 형증이나 실증에 대한 충분한, 왜 형증이 인정이 되면 형증이 인정되기 위한 간접 사실을 가지고 형증을 인정하고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보시면 7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 그 다음에 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대법원에 관한 판례 이게 쭉 있잖아요. 지금 채점 기준표에서, 이 채점 기준표는 어차피 똑같은 그 규칙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고시가 똑같아요. 출제자가 있고, 출제자가 채점위원 들어가지만 출제자가 모두 채점위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위원 따로 있고, 그래서 채점위원이 이렇게 채점해달라고, 출제 의도가 이런 거니까 그 채점 기준표를 만듭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이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대로, 심지어 제가 일부러 거기 뭐까지도 그대로 배정을 해서 그대로, 이게 원래 15점짜리인가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점수라고 하는 건 비율이잖아요. 그 비율이니까 그 비율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물론 주기만 하고 채점은 또 누구 마음대로 하겠어요? 쥐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채점 기준표로 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 소재, 이게 백지 문서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해서, 그러면 백지 문서에 대한 증명 책임만 쓰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릉의 추정 논의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백지 문서라면 뭐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릉의 추정이 안 되니까 이릉의 추정에 대한 뭔가 얘기를 써줘야 될 거야. 그럼 목차 내가 그냥 나는 올해 시험 끝나고 나서 요 백지 문서의 증명 책임이니까 우리가 한번 풀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릉의 추정 그냥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명 책임 누구한테 이거 목차 딱 2개 해서 전달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쓸 때 지금 채점 기준표에서도 이 정도가 됐으면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만큼 다 써줘야 돼, 안 써줘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 10분의 5가 넘어가면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0점, 2문 같은 경우에 20점짜리고 1문 같은 경우에 30점인데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게 지금 요게 1문인가 2문인데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점수는 모르지만 어떤 1문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15점이 넘어갔다. 30점짜리니까 그거 얘기는 이게 쓸 건 다 썼는데 여기에다가 알파, 그러니까 평균이 20점까지 가야 돼요. 30점짜리 20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썼는데 이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전화도 오고 막 뭐 이러면 너 가서 네가 만약에 네가 쓴 거를 다시 한번 보고도 네가 쓴 거에 대해서도, 왜냐면 자기 문제 가서 자기가 쓴 거 다시 저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청을 해가지고 보고서도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얘기하라.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와요. 지들이 가서 쓰고 나서 보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나오거든, 거의.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략 딱 시험 보고 나서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대충 그러니까 대충 쓴 거예요, 대충. 이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어떤 놈은 막 60점, 65점 넘어가고 어떤 놈은 50점, 55점,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50점 밑에 애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거 50점 밑에 애들은 아예 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50점 밑에 애들, 아까도 얘기해서 45점 이하 애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거고, 45점, 50점은 뭔가 근처에 간 거고, 50점에서 55점이 가장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달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문제가 되는 거고, 55점부터 65점까지는 이 내용의 차이예요. 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채점 기준표에서도 보면 이 정도까지 써주는데,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냥 달랑 한 2-3줄 정도. 뭐예요? 그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면 내가 이거 항상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 몇 명만 채점 해본단 말이야. 미리 가라로. 구라로 몇 명만 채점을 해보면, 이 집단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몇 점까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잡혀요. 그래서 처음 몇 점 가라로 채점해보고, 이건 몇 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6, 7명만 채점해보면 거의 이건 몇 점이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몇 번을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잡아주고 내용은 충실하게, 요게 제시하고 동차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 이거는 동차반들이 못 따라간다고. 요 내용 채워주는 거 어떻게 따라갈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만큼은 정확히 써서 가서 해라. 그게 했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럼 내가 가서 보라 그래요, 그 답안지를. 그러면 본인이 놀랄 만큼 전화 안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고 나서 불복하겠으면 내가 같이 싸워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라고. 안 와요. 그럼 본인들이 가가지고 본인들이 답안지 보니까 지가 써놓고도 못 읽거든. 뭐라고 써놨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모르죠, 그거. 저는 지금 6년 동안 그걸 수없이 당해봐가지고 안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수에 무슨 이게 한 명이 채점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세 명이 채점한 거기 때문에 절대 거의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채점하면 내가 거의 막 20년 동안 이 채점 이것만 해온 사람이라도 내가 아는데 절대 그게 없어요. 한두 명이면 근데 세 명이 채점하러 들어가고 이 채점하러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채점이 얘네들 인생을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갖고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돈 많이 주더라도 물론 가끔 어떤 답안이 있냐면 보기도 싫은 답안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답안. 뭔 얘기인지 모르는 답안. 이거 빨리 그 CBT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답안이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답안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는 답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읽고 해석해주는 그래서 점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채점에 오류가 있다느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얘기하는 민소법 얘기하는 민소법에서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봤기 때문에 답안지를 안 썼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 중에 50점도 못 맞았다는 애 있고 68점 맞았다는 애 있고 그럼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지. 그럼 뭐예요? 다 떨어졌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일단 붙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기 전에 평균을 가져가요, 평균을. 그죠? 평균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어떻게 써줘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줘야지. 지금 내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그리고 일부러 기초 GS 하면서 일부러 내가 내가 만든 답안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 해당하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일부러 또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썼냐?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냐? 그냥 단순히 제목만 쓰고 한 두어 줄 끝났느냐?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에다 대고 채점 기준표에다 대고 미친놈들도 아니고 채점 기준표에다가 왜 판례를 거기다 참고형 판례 왜 거기다 왜 이 채점 기준표에 대한 논의를 쓰냔 말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도 잘 써야 됩니다. 또 한번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이 전달력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릉계 추정이론 해가지고 이거 다시 또 이릉계 추정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전달해 이 판례를 전달하든 그러니까 이릉계 추정은 학설의 의미가 없고 이릉계 추정이론은 판례에서 발전된 이론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형식적 증거 능력, 형증의 의미를 써줘야 되고 원래 형증이라고 하는 건 서명의 진위 문제잖아요. 서명이나 날인의 진위, 작성 사실이 인정이 되면 형증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증이 인정되면 지금 작성 사실이 인정되는데 작성 사실에 대한 논의가 없잖아요. 그게 도용양변이니까. 그러면 요때 여기서 작성 사실에 대한 요 간접 사실 뭐 이런 얘기 혹은 도용양변 의미 혹은 위조양변 의미 뭐 이런 얘기 쭉 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도용의 혹은 위조양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 쭉 써주고 그 증명책의 의미를 또 얘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는 거지.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압축해서 쓸 것이냐에 관한 문제만 생겨야 되는데, 올해 여러분 특히 동차반이니까, 올해 여러분 보세요. 이걸 어떻게 느려 쓸 거냐, 느려 쓰고 싶어서 느려 쓰려지나? 없는데, 바탕 자체가? 이거에 대한 쟁점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주제들, 이걸 못 잡아냈는데 어떻게 느려 쓰겠어요? 일단 우선 뭐가 돼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써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 찾아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압축해가지고 전달할 걸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여러분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뭘 써야 될지 이거부터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건. 그런 문제가 최소 몇 개 나와? 한 두세 개는 반드시 모든 여러분 변리사 시험 중에 보면 항상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상은 뭘 쓰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였다. 나머지는 뭘 쓰는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써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고 되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잘 정리해서 써야 되는 건 무조건 잘 정리해서 최대한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것들은 고민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최대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써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합이 돼야 남들,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실력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차반들은 뭐가 안 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제시나 기득하고 절대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쟁점, 주제를 내가 만들어내서 푸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A냐, B냐, 아니면 4번에 1번처럼 이 간접증명 내지 혹은 증명 책임을, 주장 책임을 완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뭔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암기만으로 안 되고, 그걸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또 해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운이든, 아니면 내가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어요. 65점 넘어가요. 65점 넘어가는 것들은 되게 그런 데서 다른 답안보다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고, 55점에서 한 63, 4점까지는 이 정리를 얼마나 잘 전달했냐 해서, 잘 보세요. 55점에서 65점은 10점 차이인데, 그럼 문제, 10문제니까 문제 한 개당 0.5점에서 1점 차이면 뭐가 돼요? 5점에서 10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채점해보면 알겠죠? 문제 하나에서 0.5점, 1점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10문제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문제의 소재 1번 문제의 소재 2번 쟁점들을 한 2개 정도로 개개 다 중점. 이거는 증명책임 문제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증명책임 문제지만, 이 증명책임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름의 추정이론이 전제가 돼야만 뭐가 나와요? 증명책임에 대한 논리가 나오겠지. 그럼 이것도 쟁점이거나 이건 논리적 근거지. 그래 놓고 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뭐 다시 문제의 소재 혹은 일응의 추정 이론에서 일응의 추정에 대한 의미가 뭐냐, 형식의 증거 능력과 뭐 아니면 간접 사실 동안 일응의 추정 이론 설명해주고, 일단 도용의 항변에 대한 의미나 의조의 항변에 대한 의미에서는 일단 추정을 인정해주니까, 그럼 여기서 도용이나 의조의 항변에 대한 책임 뭐냐 해가지고 간접 반증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용의 항변에 관한 논의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도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정됐으니까 그걸 번복할 자가 뭐 해줘야 돼요? 이거를 번복할 다른 사실, 양립이 가능한 도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가 책임자. 어쩌고저쩌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이 얘기 쓰려고 하면 엄청 많은 거. 그리고 나서 결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 제가 어떻게 써줘요? 결론은 요 압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이게 사례의 해결, 그 사안의 적용, 결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기각한다, 아니면 증명책임 없다, 증명책임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가 한 거 2-3줄로 뭐라고 했어? 2-3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증명책임 혹은 도용의 책임, 뭐가 있다, 이렇게 써줘야지. 그래야 채점자가 제대로 보고, 결론도 맞고 내용도 뭐 이렇게 돼야 뭔가 채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요게 다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일단 1교시에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정도로 채점 기준표로 나왔는데, 그러면 채점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조차 여러분들이 제대로 썼냐를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왜 난 다 썼는데 왜 올해 다 점수가 왜 이러지? 과연 그랬냐고 한번 가서 본인들이 생각해 봐요. 본인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할 거잖아, 오늘. 오늘 할 거면 잘 들어가시면, 앞으로의 문제 배열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제시, 기득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별로 쭉 나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늘 진도별 나가면서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내일 같은 경우에는 소속물,
혹은 그다음에 소개시 효과. 요 논의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변론주의하고, 그 다음에 증명책임. 이렇게. 이게 이 1, 2회가, 요 2회나 4회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느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5회, 6회, 7회, 8회 쭉. 그러니까 지금 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쟁점들이 요 진도별 나가면서 다른 거랑 중첩적으로 연계해서 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군다나 올해 동차반 문제는 아니에요. 올해 동차반 혹시 또 동차반 나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차반 문제와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들. 그러나 새롭게 한번 공부해봐야 될 문제 진도별로 또 문제야 뭐 수십 개, 수백 개 더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배열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법원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해요? 우리가 신의칙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의칙 들어가기 전에 민사동의 이상을 합니다. 이상하고 민사동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진도별로 쭉 나가면서 이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신의칙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신의칙은 나중에 이제 이 신의칙에 대한 법률적 그 의미까지도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 들어갈 거예요. 법원. 그죠? 그래서 법원 들어가고, 법원에서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 들어가면 법원에 대한 재판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재판권 중에 인적 재판권 문제하고 물적 재판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적 재판권 문제는 우리가 국제 재판 관할에 관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적 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관할 문제가 있겠죠. 관할. 그래서 관할에는 직분 관할, 그 다음에 사물 관할, 토지 관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가장 일반적인 게 토지 관할 문제입니다. 토지 관할. 토지 관할 들어가는데, 토지 관할 다 직분, 사물, 토지 관할인데, 요거를 다른 형태로 또 바꾸면 법정 관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토는 전부 다 법정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거동 관할은 다시 또 합의 관할하고, 그 다음에 변론 관할이라는 게 있고, 합의 관할이 올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합의 관할 얘기예요. 합의 관할. 이게 다른 데 다 나왔고 우리는 안 나왔으니까 나올 거다. 이게 뭐 작년부터 해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나온 문제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이게 A씨냐 B씨냐를 물어보기 전에 전속적 관할합의냐라고 하는 건 충분히 써주고, 요거에 대한 그 A씨냐 B씨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가 그거니까. 이 A씨인지 B씨인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냐. 요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A씨인데, B씨인데, A씨라고 나오는, 그럼 이게 쓸 게 없는 거예요. A씨라고 나오면은. 이게 B씨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B씨로 해야만 요 논의가 생기는 거고, A씨로 해버리면 거의 논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 틀리거나 이 내용 전개가 틀리면 이건 점수가 거의 다 20점짜리에서 이게 반이 나와 버리겠죠. 그러니까 2번 점수, 문제 2번의 점수가 안 나온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은 아마 이걸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B씨를 제대로 논리적 근거가 없이 해놓으면은 채점자들은 아주 일률적으로 2번에 2번 문제였나?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2번에 1번 문제는 그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에 대한 전속관할 문제. 그 다음에 2번에 2번 문제가 이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노출된 문제니까 그렇고, 난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이지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만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점수가 낮은 거는 그런 데서, 이거 답 틀리면 점수가, 당연히 답이 틀렸다는 건 논리적 전개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겁니다. 여튼 그렇게 낼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합의 관할에 관한 문제를 막 동차, 기초 GS, 실전 A 하면, 동차반도 마찬가지지만 두세 개씩 내도 출제자가 그렇다 했잖아요. 이 출제자들은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니네들이 암기를 했지? 이게 암기해서 풀 문제야?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력 차이가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항상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론 관할. 그럼 여기서 나오기 힘들겠지. 그리고 변론 관할 같은 거 나오면 잘 풀 거니까. 그러면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법관 문제가 있겠죠. 법관 문제. 그 법관은 다시 또 뭐예요? 제척, 기피, 회피. 그러니까 올해 요게 나왔으니까 그럼 내년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러면 법관 문제. 그 다음에 토지관할 중에 뭐가 있어요? 법정관할, 토지관할 중에 요 합의관할이, 거동관할이 없으면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의관할, 거동관할이 없으면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관할 중에 다시 또 뭐가 있어요? 보통재판저, 그 다음에 특별재판저, 그러니까 보통 특별은 나오기가 힘들지. 왜냐면 이게 여기 합의관할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나마 관련성 있는 게 관련 재판적 문제는 여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관련 재판적은 뭐예요? 청구의 병합, 다수 당사자, 요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행여 준비한다면 관할에서는 올해 사물과도도 나왔죠. 그 다음에 합의관은 내년에 관할이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 요 관련 재판적밖에 없어요. 관련 재판적이 왜 여러분한테 강조하냐면 그나마 청구의 병합과 다수 당사자 소송 관계가 연결되니까 요거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25조.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하나 25조가 뭐예요? 25조가 우리가 24조. 이게 25조고 24조. 24조가 이른바 특허법원 있잖아요. 그죠? 그 이른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할 문제 있으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면 이 두 개는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기초 GS나 이럴 때는 제가 안 냅니다. 그리고 동차반도 안 내요. 그러나 실전 GS A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은 냅니다. 동차반들은 내가 충분히 설명해요. 왜? 올해 여러분 동차반들은 관할하지 마세요. 왜? 나 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제시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봤으니까 없어도 혹시 모르니까 관련 재판적 문제하고 공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허법 문제는 어쨌거나 한 번은 정리해.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판권 문제도 준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제적 기피 회피 요 논의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적 기피 회피 재판권 문제,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문제, 요 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한번 준비를 하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동차나 혹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암기 내지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겠죠. 올해 여러분 시험 보니까 어때요? 암기나 혹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쓰고 싶어서 안 써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답안지가 형편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돼 있으니까. 무작정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쓸 정도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막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줄여서 쓸 것이냐. 제가 수업하다 보면 막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막 그걸 하고 싶어서 막 못 하잖아요. 뭐 수업 진도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요 논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뭘로 가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 당사자, 그다음 소송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법원하고 당사자하고 소송물, 요걸 우리가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 이 소송 요건에서 법원 문제, 당사자 문제, 소송물까지, 소재기 효과까지, 이게 내일까지 풀어볼 문제입니다. 그죠? 내일까지 풀어볼 문제고, 오늘은 당사자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만 할 겁니다. 그죠? 논의만 할 거고, 의미있게. 그래서 당사자 들어가면, 그 법원 문제하고 당사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당사자의 특정 문제가 있고, 특정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확정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확정이 되고, 이 확정된 원래는 요 문제는 안 생겼지만 확정된 예를 기준으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당사자의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격 문제가 자격에 들어가면 다시 또 당사자의 능력. 그 다음에 요 당사자의 능력과 이시훈 교수 책에 보면 당사자 적격이 요 다음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시훈 교수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당사자 능력하고 당사자 적격의 하위 개념 아니야. 요 하위 개념 뭐예요? 행위 능력 문제잖아. 행위 능력. 여러분 민법에서 권리 능력의 하위 개념이 어디로 가요? 행위 능력. 이게 소송 능력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변론 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능력하고 비교되는 게 뭐예요?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겠죠. 그죠? 당사자 적격. 그래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를 준비해 줘야 됩니까? 당사자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당사자가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올해 빼고. 그럼 내년에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당사자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원래 당사자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사자 이제까지 안 나온 적이 있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당사자 확정 문제, 여기에서 확정해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행위시설, 행위설이 있고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이냐의 문제는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설, 표시설, 의사설, 요의 기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동일성이 인정될 때 이 문제가 뭐예요? 표시 정정 문제가 생기는데, 요 표시 정정 문제를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동일성이 부정되는 문제일 때 정정 문제가 연결, 요 논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른바 뒤에 당사자 변경에서 따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변경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그 뒤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일단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박종선 문제하고 박종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어디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풀어야 될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논리적 전개는 저 뒤에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튼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가 무슨 문제입니까? 재소전 사망할 때에 당사자 확정 문제가 있을 거고, 요거는 제가 심화 정리할 때 뭐 있어? 재소전 사망이냐, 소송 중 사망이냐를, 이거를 소송 절차 중단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해둬요. 여기서 거의 요거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거니까 한 번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나올지 2년에 한 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문제가 뭐예요? 성명 모용 소송 문제가 있고, 성명 모용 소송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오송달 작출. 그래서 이게 허위송달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이거 허위송달 문제도 중요하고 성명 모용 소송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 문제. 그러니까 당사자 확정 문제가 요 쟁점들이 꽤 의미가 있고, 이게 판례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에서 지금 판례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소송 절차 중단 빼놓은 전부 다 판례로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도표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너는 네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러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밖에 밥 못 먹지만 여러분들은 더 밥을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럼 나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 그러니까 거의 이 뭐가 나오든가 여기서 막 그러니까 썰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안지에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고 어디다 뭘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야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생길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당사자 능력 들어가면 우선 뭐와 뭐, 자연인하고 법인을 구분하는 문제 있고, 법인하고 뭐, 조합하고 구분은, 그러니까 법인 들어가면 다시 소송 능력하고 내가 심화 정리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법인하고 소송 능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법인은 항상 대표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선정 당사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이 들어가면 이 행위 능력과 있어요. 대표자 문제. 그 다음에 법정 대리 문제. 다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인 문제냐 법인 문제냐 할 때 우선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인 나오면 사망 문제가 나올 거고, 법인 나오면 결국 다 법인의 대표자 문제가 나오는데, 법인 대표자 문제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대표권, 대리권, 법정 대리권, 대리권 문제는 전부 다 어디로? 다 무권 대리 문제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혔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고, 그걸 답안지에다 어떻게
이른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현출을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그러니까 법인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다 여기로 가면 여기로, 그죠? 법정 대리 문제, 법인의 대표자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논의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죠, 그죠? 당사자 적격 문제가 따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당사자 적격부터 해가지고 요 뒷부분들은 또 내일 또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1교시에서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제가 진도별 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해 줄 거고, 그럼 내일 이 부분에 나올 거니까 그 전에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는 반복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절차법에 대해 실력을 높이는 건, 물론 절차법이냐 실제법이냐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높이는 건 반복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이 부족하고 있고 혹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를, 이거를 알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른바 무한루프죠. 그러니까 이 계속 돌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는지를 계속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제가 4문제 내지 5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볼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형식도 얘기했고, 이런 내용 중에서 제가 시험 문제 낼 거다 해서 기초지에서는 이렇게 진도별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답안지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도 파악하고, 이제 동차는 스스로가 난 동차니까 그 웃기잖아요, 그죠? 동차가 떨어지면 안 아프나? 똑같이 아프죠. 나는 동차생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시는 뭐예요, 그러면? 더 죽어야 되나? 똑같이 떨어진 거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제시든 동차든 떨어지면 다 아파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답안을 잘 써야 되겠다고 써야지, 그냥 동차니까 대충 쓰고 내 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답안을 쓰시라 라고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얘기는 계속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그거 끝나는 거 이제 지금부터 2교시부터 여러분 시험 보시면 되고, 내일은 이제 1교시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2교시에 내용 살펴보고 3교시에 답안 또 살펴보고 또 진도별 나갈 거 정리하고, 그래서 기초지에서 하면서 다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답안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아까 이따가 누가 또 와가지고 그 합격자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이따 오면 한번 같이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답안지 쓰는 거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5시쯤이나 5시 10분쯤에 오기로 했으니까, 안 오면 할 수 없고, 오기로 했으니까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마 2, 3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온다고 하는 거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5분 쉬었다가 3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같이 문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진도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첫날 제가 여러분 답안지를 안 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첨삭은 못하죠. 왜냐면 그 채점을 해야 첨삭을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합격자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답안지를 충실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교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